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임지웅 아나운서의 개인 사정으로 다음 주까지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남현종입니다. 최근 한 유튜버가 운영한 팝업 빵집에 990원 소금빵이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에게는 큰 호응을 얻었지만 동네 빵집 사장님들로부터는 불편한 시선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의도치 않은 논란 속에 문을 닫게 된 이 빵집. 이 논란의 배경에는 우리나라 빵값의 결정 구조라는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데요. 잠시 뒤 경제 포커스에서 슈카 빵집으로 불거진 우리나라 빵값의 결정 구조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세모정 톡톡 상담소 슬기로운 법률 생활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법률 문제, 바로 임대차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니까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잠시 재난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 전라남도 흑산도 홍도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비 피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 전라남도 흑산도 홍도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 비 피해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놓치면 안 될 경제, 사회 분야 뉴스를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하프타임 뉴스, 먼저 이 시각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죠. 장현재 시황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3,200선에 안착한 코스피가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시작됐는데 지금 이 시각 코스피 동향은 어떤가요? 네, 미국 고용 쇼크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에도 코스피 3,200선은 지켜내고 있습니다. 현재 0.21% 오름세로 3,211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처럼 박스권 상단에서는 외국인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은 다릅니다. 외국인 1,230억 원 매수 우위하고 있고 기관 역시도 422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만 홀로 2,000억 원 넘게 팔아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선 반도체 투톱이 상승합니다. 삼성전자 장중에 7만 전자 회복했었지만 지금은 소폭 내림세고요. SK하이닉스 1.65%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 대표주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는데요. 3% 가까이 올라갑니다. 네, 이 코스닥 지수도 소폭 상승했는데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코스닥 지수도 오늘 코스피 대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 0.65% 오름세로 816선에서 움직임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외국인들이 팔아내고 있는데요. 541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 기관이 123억 원 매수 우위, 개인 역시 488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상승 중이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체로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10위권 내에서는 지금 파마 리서치가 7% 넘게 급등하는데요. 외신에서 미국 여성들의 리쥬란 열풍에 주목한 데 따라서 리쥬란 제조사인 파마 리서치도 역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죠? 네, 오늘 눈에 띄는 섹터는 바로 건설주입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영향인데요.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 가구 착공을 추진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 시장 움직임까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원달러 환율은 1,388원에 출발해서 현재 1,391원으로 레벨을 높이고 있습니다. 유로화와 엔화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유로화 1,630원대고요. 엔화는 939원대에 움직임 전개됩니다. 네, 장현재 시황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하프타임 뉴스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 조직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특히 경제부처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네, 정부가 경제, 금융 조직을 대대적으로 손질합니다. 골자는 경제부처 공용으로 꼽혀온 기획재정부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건데 경제정책총괄과 세제국고 등은 재정경제부가 담당하고 예산과 재정의 편성 기능은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가 전담하는 방식이고요.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도 산하의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고 금융감독 기능만 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완전히 개편됩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해서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할 계획인데 현실화되면 18년 만에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실질적인 조직 출범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조직법부터 금융위 설치법, 은행법 등 여러 법률 개정과 세부 시행령 마련 등의 조치도 뒤따라야 하고 또 금융 담당 조직이 기존보다도 늘어난 4개로 쪼개지는 만큼 업무 역량이 분산될 예정인데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정 부처에 과도하게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지만 경제와 재정 정책이 분리되면서 경제 컨트롤 타워로서 경제부총리의 위상이 약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만큼 금융정책을 일원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 부동산 관련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었습니까? 네, 앞서 6.27 대출 규제 이후에도 이 서울 아파트 값은 31주 연속 오르고 있고 여기에 더해 내년 수도권 공급 절벽 우려까지 맞물린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첫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수요 억제보다는 공급 확대에 무게를 두겠다는 스탠스를 보였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연평균으로 따지면 27만 가구로 인허가 기준이 아닌 착공 기준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수도권 주택 공급 핵심 역할을 맡기기로 했는데 수도권 공급 주요 수단인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띕니다. LH가 직접 주택을 공급해 속도와 물량을 늘리되 개발이익은 공공이 환수하는 체계로 바뀌고요. LH가 수도권에 보유한 비주택 용지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 재조정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도 도입하기로 하면서 오랜 기간 사용되지 않고 있거나 과다 계획된 토지 용도를 전환해 2030년까지 15,000가구를 우선 확보한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여기에 더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서 올해 안에 5,000가구, 내년 27,000가구 공공주택 분양도 추진하기로 했는데 LH 직접 시행을 통해 낮은 가격에 주택을 공급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재무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 만큼 실효성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서울 도심 신규 부지는 4,000호에 그치면서 알맹이가 빠졌다 오히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공급 확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방안도 담겼는데 이번 대출 수요 관리 방안의 핵심은 1주택자의 전세 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낮추는 겁니다. 전세 대출이 손쉽게 이뤄져 전세 가격을 밀어 올렸고 결국 매매 가격 상승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에서인데 다만 기존 대출자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주택담보대출의 담보 인정 비율 LTV를 기존 50%에서 40%로 낮추는데 모두 당장 오늘부터 적용이 되고요. 이 밖에도 투기 우려가 있는 곳은 지자체장이 지정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정부가 직접 지정한다는 방침 등을 내놓는 등 규제 고삐를 더욱 바짝 조이는 모습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연휴는 반가운데 물가가 반갑지가 않아요. 네. 추석 앞두고 정부가 농축산물 수급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안 오른 게 없죠. 지난달 농축수산물 물가가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는 등 특히 먹거리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면서 부담이 큰데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데다 이달 말에는 2차 소비 쿠폰 지급도 예정돼 있어 이 물가 관리 중요성이 특히 부각되고 있는 만큼 정부 역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 점검에 나섰는데 올해 추석이 평년보다 늦어서 지난해보다 공급 여건이 양호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물량을 최대한 낼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농축산물은 아주 풍성하게 하려 한다며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다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공급 규모가 15만 3천 톤이었는데 올해는 더 확대될 예정이고요. 품목도 14개에서
15개로 늘리고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특히 배추와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등 공급량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린다는데 과일류는 오락가락한 날씨와 앞선 산불 피해에도 이 추석이 늦어지면서 생육 기간이 확보돼 공급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채소류도 출하 물량이 늘어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축산물은 수입 가격이 오르고 국내산 수요가 늘으면서 가격이 다소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공급량을 대폭 늘리고 할인 행사도 확대해 부담을 줄일 계획이고요. 최근 급등한 쌀값에 대해서는 정부가 쌀을 풀었고 이달 신곡도 나오는 만큼 이 점차 안정될 것이다. 심각한 상황은 아니니 큰 걱정할 것 없다 언급하기도 했는데 명절답게 풍성하게 추석을 맞이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추석이고 설이고 연휴하면 연휴 밥상이 또 기대가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안정돼서 좀 풍성한 한상 다들 드실 수 있기를 또 바라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어서 이 회사 정규직 내 고령자 고용 비중이 청년 비중을 역전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기업들이 늙어가고 있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수치로도 이제 증명이 되나 봐요. 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대기업의 정규직 고용은 50대 중후반인 고령자 비중이 크게 늘어난 반면 20대 청년 고용은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50대 중후반 고령자 고용은 지난 2004년 4만 2천 명에서 지난해 25만 명이 육박했는데요. 무려 500%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반면 20대 청년 고용은 같은 기간 19만 6천 명에서 19만 3천 명으로 오히려 1.8% 줄었는데요. 이에 따라 정규직 내 고령자 비중이 청년 비중을 역전했고요. 특히 노조가 있는 대기업에서 이 같은 추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대기업 정규직의 진입 장벽은 근속연수 지표에서도 나타났는데 2004년 10년가량에서 지난 20년 사이 12년 정도로 길어졌지만 신규 채용률은 9%대에서 6%대로 떨어졌습니다. 풀어 말하면 대기업 정규직 자리는 이미 꽉꽉 들어찼고 또 내주질 않다 보니까 청년들을 위한 문은 더 좁아졌다. 이 진입 장벽이 더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간 근로조건 격차 역시 같은 기간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전문가들은 철옹성 같은 대기업 정규직 문에 좌절하고 또 중소기업 혹은 비정규직 근로자로 구분되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안기고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자영업자분들도 요즘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이 길어지면서 제때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크게 늘어났어요. 네, 워낙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크게 늘었는데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나이스 평가정보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말 기준 사업자 대출 이자를 석 달 이상 연체한 개인 사업자가 16만 명을 넘어섰는데 2020년 이후 약 4년 반 만에 3배 넘게 늘었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6만 명 선을 유지했는데 코로나 당시 받은 초저금리 대출의 만기가 돌아온 이듬해 11만 명을 넘어서더니 올해는 오름세가 더욱 가팔라진 모습입니다. 고금리 부메랑을 맞은 코로나 대출 청구서가 쌓인 영향이 유독 커 보이는데 가장 큰 문제는 노후를 준비해야 할 60대 이상 개인 사업자가 빚의 늪에 빠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 증가율이 특히 두드러지는데 올해 7월 말 기준 3만 5천 명을 넘어서면서 5년 전과 비교하면 5배나 늘었고요. 1인당 평균 약 3억 원의 빚을 져 전 연령 가운데 가장 컸다는 점에서 은퇴 후 퇴직금으로 제2의 삶을 준비했지만 이 수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 이제 뭐 여름이 끝나고 가을로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 경제도 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자, 요즘 이 흡연자 분들 중에서 덜 해롭다, 냄새 안 난다, 금연에 도움된다 이런 생각하시면서 관련형 또 액상형 전자담배 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 실제로는 니코틴 중독이 더 심각하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도 일반 담배보다는 낫겠지 싶어서 이렇게 전자담배 찾으시는 분들 계실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니코틴 의존도 지표에서 중독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에 의뢰한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니코틴 의존도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로 아침 기상 후 첫 담배를 피우기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이 시간이 짧을수록 이 중독이 심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기상 후 5분 이내 담배를 피운다고 답한 비율은 액상형 전자담배만 핀다
답한 사용자가 30%로 가장 높았습니다. 관련형 전자담배 사용자는 26%, 또 의외로 일반 담배를 태우는 응답자는 약 18%로 가장 낮았는데요. 잠에서 깨자마자 니코틴을 찾을 만큼 의존도가 높은 사람이 전자담배 그룹에서 더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신종담배 사용자의 흡연 행태와 니코틴 의존도가 기존 일반 담배 사용자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면서 현재 금연 클리닉 등에서 쓰는 표준 평가 도구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효과적인 금연 지원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개비 단위로 소비하는 관련과 달리 사용 횟수나 시간, 니코틴 용액의 농도 등 고려할 변수가 많은 신종담배의 특성을 기존 평가 도구가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달라진 흐름에 맞춰 새로운 표준 평가 지표를 개발해서 현장에서 활용해야 한다, 효과적인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날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주말 동안 충남 그리고 전북 군산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네, 전북 군산에 시간당 15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올해 들어 가장 강력한 비로 기록됐고요. 충남 서천에도 1시간에 137mm의 폭우가 쏟아졌는데 두 지역 모두 200년에 한 번 내릴 법한 대폭우였습니다. 특히 군산의 경우 5시간 동안 300mm에 달하는 폭포수 같은 비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속출했는데,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찼던 도로는 곳곳이 토사물 범벅으로 변했고요. 전주에서 김제로 이어지는 만경강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주민들은 한밤중 근처 학교로 대피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폭우로 전북과 충남 서해안 지역에는 400여 건이 넘는 피해가 접수됐고, 익산 전주 일부 구간 선로가 침수되면서 4시간 가까이 열차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는데, 강한 비는 멎었지만 영남과 호남, 제주도는 화요일인 내일까지 비가 오락가락 더 이어지겠습니다. 반면 단비가 절실한 강릉은 강수량이 5mm 안팎에 불과했는데요. 이 상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요, 생활용수의 87%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물을 더 공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떨어지면서 아파트와 시청, 대형 숙박시설 등 대규모 수용가를 대상으로 제한급수까지 시행하고 나섰는데, 주말 동안 시내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더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참 걱정이 큽니다. 네. 자, 강릉에는 좀 비가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합타임 뉴스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37분입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교통량 자체로 인한 정체는 크지 않겠는데요. 돌발 구간 중심으로 정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창원 1터널에서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7원 분기점 부근부터 막히고 있는 이유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신갈 분기점 부근인데요. 버스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차로가 차단되면서 서울 요금소 부근부터 꽉 막혀 있습니다. 더 가서는 옥천 1터널 부근에서 포장공 사고 있는데요. 옥천 휴게소 부근부터 속도가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가신다면 춘천 분기점에서 동산 1터널 쪽에 어려움 감안하셔야겠는데요. 작업 정체 이어집니다. 서울시내 강변문호 구리 쪽이고요. 원효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사고 여파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990원이면 먹을 수 있던 빵을 그동안 3,000원에 먹은 거야. 아마 지난주 한 유튜버가 운영한 빵집의 빵값을 보고 이런 생각하신 분들 적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좋았지만 의도치 않은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영업 종료에 들어갔는데요. 오늘 경제포커스는 KBS 허효진 기자와 함께 빵값 잡겠다고 나섰던 유튜버가 써올린 빵값 논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경제 분야 유튜버죠. 슈카월드 운영자 슈카가 열었던 빵집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우선 질문을 드려야 될 것 네네. 같아요. 진행자님 빵 좋아하시나요? 뭐 모든 빵을 좋아하진 않는데 저도 촉촉한 이런 식감의 빵 좋아해서 뭐 크로아상, 소금빵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러면 시중에서 파는 소금빵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는지 혹시 기억을 하실까요? 사실 뭐 회사 근처 빵집만 가도 한 3,000원은 하는 것 같고 좀 차 타고 좋은 카페 가면은 4,000~5,000원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금빵 기준으로 시중 가격은 3~4천 원대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슈카가 운영했던 ETF 베이커리에서 파는 소금빵은 990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로 가격을 낮춘 거죠. 그래서 엄청 싸서 이게 화제가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주말에 아침으로 이제 빵 사 먹는데 뭐 소금빵 몇 개, 뭐 식빵 몇 개 담다 보면 2만 원 넘기가 부지기수거든요. 그렇죠. 이 애초 슈카는 이런 국내의 빵플레이션, 빵 더하기 인플레이션 해서 빵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현상을 지목하면서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빵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성수동에 빵집 팝업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실 단돈 1,000원이 안 되는 가격이니까 빵 좋아하시는 분들 반응이 뜨거웠을 것 같거든요. 네, 어제까지 운영했던 이 베이커리 지난달 30일에 오픈했으니까 딱 8일 운영한 건데요. 이 첫날부터 대중들의 관심이 뜨거웠고 언론들도 현장을 많이 찾았습니다. 이 소금빵뿐만 아니라 플레인 베이글과 뭐 바게트도 990원이었다고 하고요. 이 뭐 기본빵에 추가되는 재료에 따라서 뭐 1,290원, 1,990원 다양한 가격대의 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장 첫날부터 대기 인원이 100팀이 넘었다고 하고 운영 마지막 날인 어제까지도 이 매장이 문을 열기도 전에 줄을 서는 이른바 오픈런 계속됐고요. 오픈 30분 만에 웨이팅 등록이 종료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았고 살 수 있는 빵 개수 제한까지 걸었다고 하네요. 네, 이 정도 가격이면 사실 이 10,000원으로 좀 든든하게 빵을 먹을 수 있으니까 소비자분들은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른 베이커리를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은 웃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슈카의 베이커리가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빵을 팔다 보니까 이 일반 빵집 사장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인하게 한다는 게 이 자영업자분들의 불만의 핵심입니다. 네. 이 소금빵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 값이 1,000원인데 어떻게 990원에 팔 수 있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 슈카 팝업 빵집 오픈 뒤에 자영업자 커뮤니티를 보면 이 소금빵이 1,000원이 넘으니까 손님들이 소금빵이 비싸네 만회한다. 실제로 매출이 떨어졌다는 경우도 있고 새벽 4시 반부터 일해도 허무하다고 하는 하소연하는 글들도 올라왔습니다. 네. 이 실제로 팝업이 열린 성수동 이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 빵에 들어가는 원가 이외에도 임대료나 인건비 같은 것도 고려를 해서 가격이 정해지는 건데 워낙 싸게 팔다 보니까 이 빵집에 대한 오해를 부추긴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슈카의 베이커리 오픈이 엉뚱하게 슈카 대 자영업자 구도가 돼버렸습니다. 문을 뭐 결국 그래서 닫게 됐나요? 네, 일단 어제 9월 7일 영업을 끝으로 잠시 문을 닫고 재정비 시간을 갖겠다고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운영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으로 이제 불평과 아쉬움을 드린 데 깊이 사과드린다고도 했습니다. 이 슈카는 앞서 이 빵 가격이 논란이 돼서 이미 한 차례 사과를 한 바가 있거든요. 네. 오픈 이튿날인 지난달 31일에 슈카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 싼 빵을 만들면 모두가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영업자를 비난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면서 이 빵값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던 것인데 다른 방향으로 해석돼 안타깝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뭐 이 같은 사과와 해명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논란이 불거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잠시라도 빵집 운영을 중단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요. 네. 자, 이렇게 이 슈카의 빵집 기획이 의도와 다르게 좀 논란이 크게 되고 있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빵값이 좀 비싼 편이기 때문이겠죠? 네, 이 빵값 논란이 한창이던 이 지난 3일에 관련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지난달 빵 물가 지수가 나온 건데 이 2020년 물가가 기준점이라서 100으로 놓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달 빵값을 조사해 봤더니 138.61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2020년에 비해서는 38%가 올랐다고 보면 되고 이 지난해 8월과 비교해 보면 6.5% 상승한 겁니다. 이 물가가 매번 오른다 하니까 좀 감이 덜 오실 수도 있는데 이 같은 기간에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7%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과 비교해 봤을 때도 3배 이상이죠. 많이 올랐네요. 네. 다만 이제 8월에는 SKT 통신요금 인하 정책이 있었던 거라서 이걸 제외해서 이제 추정을 해보면 이게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 2.3%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비교해봐도 2배가 넘는 수준이어서 확실히 빵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2023년 7월 이후 2년 1개월 만에 이렇게 가격이 크게 오른 거라고 하고 지난 3월부터 6개월 연속 6% 상승률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통계청 관계자는 작년 말부터 시작된 출고가 인상이 누적돼서 반영되고 있고 주요 원자료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 등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뭐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으면 우리나라 빵값이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나라만 계속 이게 비싸게 오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나라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한국의 빵값이 이 전 세계로 놓고 봐도 좀 비싼 편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전 세계에서 11번째로 비싸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거든요. 글로벌 생활비 통계 사이트 눈베오에서 내놓은 결과인데 2025년 9월 기준으로 한국의 식빵 500g 평균 가격이 약 4,150원, 약 2.98달러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조사 대상 124개국 가운데 11위. 인 겁니다. 이 식빵 가격이 가장 높은 국가는 뭐 아이슬란드, 스위스, 미국 이렇게 뒤를 이었다고 해요. 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는 1위거든요. 네, 우리 뒤를 이어서 싱가포르, 홍콩, 뭐 중국 순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옆 나라 일본과 비교를 해보면 일본은 식빵 500g이 1.51달러, 우리 돈 약 2,100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보다 2배 정도 비싼 수준입니다. 특히 이제 이 소금빵은 일본에서 온 건데 이 일본 현지에선 120엔, 우리 돈 1,135원 정도여서 이 가격이 오히려 이제 슈카 팝업빵집에서 판 가격이랑 비슷한 거죠. 아니 방금 말씀하신 나라 중에 우리나라보다 빵값 비싼 나라가 뭐 스위스, 미국 워낙 물가가 비싼 나라들이고 근데 일본보다도 왜 우리나라 빵값이 이렇게 비싼지 구조적인 문제인가요? 네, 이 빵값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크게 재료비, 인건비, 뭐 임대료, 유통비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재료비를 우선 좀 자세히 보면요, 이 빵을 만드는 데 주로 들어가는 게 밀가루, 설탕, 그다음에 버터 등을 포함한 우유류와 계란입니다. 근데 우리 밀 자급률은 1%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전량 수입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세계 곡창지대로 불리는 우크라이나에서 곡물 수출이 마비됐고 그러면서 밀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예. 이때보다는 좀 진정이 됐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전쟁 전보다는 높은 수준이고 이 진정된 부분이 소비자 물가까지 좀 반영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죠. 또 이제 설탕 같은 경우에도 2023년에 인도가 이 설탕의 원재료에 해당하는 원당 수출을 금지해서 이 세계의 설탕 가격이 좀 뛰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밀가루와 설탕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량 수입을 하기 때문에 환율에 민감해서 이 환율이 그대로 가격에 좀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또 달걀 가격 역시 지난 4월 이후 꾸준히 올라서 8월에는 작년 같은 달보다 8% 뛰는 등 이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해야만 하는 뭐 밀가루와 설탕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재료가 오른 건데 그러면 아까 슈카의 빵집은 소금빵이 990원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빵값의 구성 요소인 재료비, 인건비, 유통비 이걸 다 이제 최소한으로 줄인 것으로 좀 네. 보여요. 이 슈카가연 베이커리 이름이 ETF 베이커리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상장 지수 펀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농장과 직거래한다는 뜻의 줄임말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산지와 직거래하면서 원재료 비용을 최소화했다는 거고 네. 이제 990원 소금빵 같은 경우에는 버터로 만든 게 아니라 이 마가린과 버터를 섞어서 네, 그래서 좀 비용을 절감을 했다고 하고 또 여기에다가 슈카는 공간 브랜드 기획사인 글로서울과 함께 이 빵집을 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글로서울이 가지고 있는 성수동 공간에 빵집을 열어서 이 임대료 같은 걸 좀 신경을 안 써도 됐던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슈카 덕에 뭐 이미 뭐 홍보는 너무 잘 됐기 때문에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됐고요. 그렇죠. 또 인건비 부문에서도 빵을 예쁘게 만드는 이 복잡한 공정들을 다 줄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장도 최소화했다고 하고요. 이 글로서울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빵 가격을 책정할 때는 총 비용 대비해서 예상 매출액을 잡아서 이제 일정 마진율을 남기는데 그게 아니라 빵 한 개당 마진액을 설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가 200원짜리 빵이면 뭐 800원 마진을 남기자 이렇게 하면 200 더하기 800 해서 1,0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해서 원가가 오르더라도 소비자 가격에는 영향이 좀 덜 미치게 이렇게 설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ETF 베이커리는 조금 남기더라도 박리담에 많이 팔자 이런 부분을 지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ETF 베이커리는 슈카이기 때문에 또 성수동 공간과 협업을 하면서 모든 비용을 다 줄였던 거고 반대로 얘기해 보면 일반적인 빵집들에서는 마케팅비도 있고 뭐 원재료 줄일 수도 없는 것도 있고 하니까 폭리를 취했던 게 아니라 가격 낮추기에는 그냥 개인적으로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주위 동네 빵집 그냥 생각을 해봐도 대부분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잖아요. 네. 또 이제 귀신같이 이제 맛있는 거 찾아다니는 소비자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제빵사 인건비 부담이 큰 편이라고 합니다. 이 정확한 양을 시간과 온도에 맞춰서 발효를 시키고 또 굽는 과정에서도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영역이잖아요. 이게 실제로도 공정거래위원회 의뢰로 실시한 공주대 산학협력단 연구팀 결과를 보면 이 국내 빵 제조업체의 인건비 비중은 2022년 기준 28.7%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식품 제조업 평균이 8.1%인데 그러니까 3배가 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척 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원재료비는 뭐 다른 뭐 이게 면이나 뭐 커피, 음료류에 비해서는 뭐 절반 정도라서 오히려 적은 편이라고 하거든요. 또 이 제빵사가 이 빵을 빚고 구워내는 데는 일정한 이 제빵 공간을 갖춘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자연히 임대료에 반영이 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또 빵값 수요가 늘면서 국내 제빵사 업체 수가 엄청 늘었거든요. 예. 2012년에는 13,000개 정도였는데 2023년에는 28,000개가 넘습니다. 네. 2배 이상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작은 동네 빵집도 이제 살아남으려면 계속 이제 버티려면 홍보 마케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해외는 이제 빵이 주식이기 때문에 이 따로 이제 홍보가 필요하지 않지만 우리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홍보나 포장 같은 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 아까 언급한 공정위 보고서에서는 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전국 단위로 점포를 운영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프랜차이즈 업체의 가격이 결국에는 이 빵집의 기준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황도 상황이고 최근에 뭐 논란도 있으니까 그럼 뭐 공정위에서도 빵값 관련해서 조사를 들어갔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농심과 오리온, 롯데웰푸드, 크라운제과, 혜태제과 등의 이 주요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출고가 인상 과정에서 담합 여부가 있는지를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또 지난 6월에는 대한산란계협회가 고시가격을 회원사에 따르도록 이제 강제를 해서 이 계란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착수했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는 이제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이 가격 고시제를 폐지하고 이 가격 전망치만 제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번 논란을 이제 단순한 가격 논쟁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이 고물가 시대에 조금이라도 싼 빵을 사고 싶은 이 소비자와 또 싸게 팔고 싶어도 현실적 제약에 부딪힌 이 자영업자들 사이의 간극을 조금이라도 메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왜 일반 빵집은 990원에 안 파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이런 사정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논란이 됐던 이 빵집 가격과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경제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KBS 허효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노래 듣고 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일을 하다가 잠깐 쉬면서 먹는 음식을 가리켜 세참이라고 하죠. 이 말의 본말은 사이참인데요. 사이사이에 먹는 밥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뜻을 가진 표현으로 곁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곁들이는 농사꾼이나 일꾼들이 끼니 외에 참참히 먹는 음식을 말하는데 뜻풀이에 나온 참참이는 일정한 동안을 두고 이따금이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께서는 저만치 앞서가시면서도 참참히 우리 쪽을 살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참고로 참참이라는 말의 앞부분에 있는 참참은 일을 하다가 이따금 쉬는 시간이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참참이 만든 것이 어느새 다 되었다. 일을 하면서 참참으로 공부를 해 합격했다처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가 잠시 쉬는 동안에 먹는 밥을 뜻하는 참밥이라는 것도 있고, 낮에 일을 하다가 잠시 먹는 간단한 음식 또는 일을 하다가 점심 전후에 쉬는 동안을 뜻하는 낮참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하던 일을 멈추고 참밥을 먹었다. 오늘은 낮참으로 잔치국수를 말아 먹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과 내일 사이 남부지방과 제주도 곳곳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전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고요. 1시간 전보다는 전남 해안의 빗줄기가 약해지면서 흑산도 홍도에 내려졌던 호우경보는 해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내일까지 특히 전남과 제주도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돼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비는 차츰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의 비는 모레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오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남과 제주도는 30에서 곳에 따라 100mm 이상, 경남은 20에서 많게는 80mm 이상, 전북 남부는 10에서 60mm, 그 밖에 남부지방은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고요. 중부지방은 오늘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고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충청 남부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에 중부 내륙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광주, 대구 29도, 부산 30도, 제주 32도 등으로 낮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아직 경남과 전남, 제주도에는 폭염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세상의 모든 정보 2부 시작합니다. 저는 임지용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2주 동안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남현종입니다.
자, 2부에서는 정치, 국제 이슈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와 청취자 여러분들의 작은 궁금증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드리는 세무정 톡톡 상담소 월요일 코너죠. 슬기로운 법률 생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임대차 분쟁에 관한 법률 정보를 준비했는데요. 임대차 계약 과정이나 또 계약 기간 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두루 살펴보겠습니다. 평소 이 주제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상담도 해드리고 또 추첨 통해서 총 5분께 모바일 햄버거 쿠폰도 보내드리니까요. 미리미리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콩 게시판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오찬 뒤에는 장 대표와 단독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보조직법 개편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시대를 끝내야 할 때라며 이달 내 입법 완료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정보조직 파기안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으로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법정 중개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올해 말에는 내란 재판을 종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8회 연속 불출석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불법 기부금을 모은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에게 1심 법원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외교부는 미국 현지 투자공장에서 체포된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전세기로 자진 출국하도록 미국 측과 협의 중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외국 투자기업이 미국으로 인력을 보내는 데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장 먼저 미국 조지아주 현지 공장에서 우리 근로자 300여 명이 구금이 됐습니다. 큰 충격이 있었는데 네. 일단 조만간 한국행 전세기를 탈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게 가닥이 잡혀서 정말 다행이고요. 미국 측에 따르면 미국 시각 10일 정도쯤에 돌아오는 걸로 생각을 한다고 해요. 이를 위해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으로 출국을 또 했고, 대통령실 차원에서 석방 협상을 마무리한 건데, 그 후에도 이제 또 정부 간의 행정 절차 협의는 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걸 위해서 이제 조현 장관이 미국으로 가는 거고, 우리 정부가 전세기 띄워서 국민들 데리고 오는데 잭슨빌 국제공항 통해서 들어올 것 같아요. 전세기 운용하기에 여기가 구금시설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고요. 애틀란타 총영사관 포함해서 주미 한국공관에 소속된 외교부 당국자들이 연이어서 구금 직원들하고 면담을 갖기도 했습니다. 여성 직원들은 또 여성 전용 별도 구금시설에서 구금 중인 걸로 알려졌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한미 간에 이들을 풀어준다라는 것에는 합의에 성공한 걸로 보이고, 다음으로는 또 지금 논의하는 게 구금 해제 방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진 출국이라든가 추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진 출국으로 가는 게 우리로선 제일 좋은 거죠. 앞으로 이분들이 추방 기록이 따로 또 남아 있으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또 미국에 입국할 때도 어떤 제한이 걸릴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자진 출국 형식이 제일 좋은 방식인 거고요. 주미 대사관이 휴일에도 대책회의를 하고 국무부, 국토안보부 등 미국의 관계기관과 다방면으로 접촉을 해왔습니다.
또 미국이 이렇게 구금 풀어주면서 그 과정에서 개개인에 대해서 또 뭐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걸 요구할 수도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이걸 좀 약식으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생략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집중하는 걸로 알려졌고요. 무사히 우리 국민들이 귀국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정부도 혹시라도 또 나올 수 있는 미국의 추가 요구에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미국은 우리하고는 다르게 행정 업무 처리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예. 미국 측에도 좀 더 빠르게 조속한 진행을 촉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일단 뭐 생각보다는 다행스럽게 예상보다는 좀 빠르게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커졌는데 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우리나라 직원들이 미국으로 갈 때 그 전자여행 허가제라고 해서 이스타라든가 B1 비자, 이 단기 상용 비자 이런 것들을 관행적으로 이용을 해왔어요. 근데 미국에서 사실 원칙적으로 이걸 명분으로 삼고 나오면 여기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원래대로라면 한국인 직원이라고 하면 뭐 주재원 비자 L1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미국도 참 발급이 되게 까다롭고 오래 걸리고 몇 개월은 걸려요. 네. 제한이 되는 거고 이거를 그동안에는 이 바이든 행정부 때까지만 해도 이걸 묵인해 온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스타나 단기 비자 가지고 2달 정도 머무르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새로운 직원이 다시 가서 교체되는 이런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걸 암암리에 다들 알고 있는데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근데 요거를 이제 꺼내들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던 그런 사안이었던 거죠. 그래서 원래 사실은 다 알잖아요.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뭐 이민자 뭐 어떻게 하고 비자 문제 되게 까다롭게 처리할 거라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계속 하던 대로 해왔던 게 이제 문제가 터졌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현지 공장 지어서 우리 쪽에 뭐 대규모 투자해달라라고 했던 것도 트럼프였어요. 그러면서 비자 발급 제도는 그동안에 어떤 유연성을 주지 않고 경직된 상태로 계속 두고 있던 것도 미 당국이었던 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좀 답답한 측면도 있었고 그리고 트럼프가 요구했던 그런 배터리 공장 이런 거 여기도 이번에 배터리셀 공장이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를 만들려면 이게 초보자로는 안 되는 거죠. 고도로 숙련된 노동자들이 가서 투입이 돼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한국에서 직원을 급파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되게 좀 난처했던 그런 상황이긴 했습니다. 우리가 뭐 안이하게 대처한 것도 있지만 또 이 상황상 어떻게 뭐 이게 명확한 또 방법이 없는 그런 네. 상황이었던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냈습니까? 네. 이번 사태로 한미 관계가 긴장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기자가 던졌는데요.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좋은 관계다. 알다시피 우리는 방금 무역 협상을 체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지금 이 나라의 배터리에 대해 아는 인력이 없다면 우리가 한국을 도와서 일부 인력을 불러들여서 배터리 제조든 컴퓨터 제조든 선박건조든 복잡한 작업을 하도록 우리 인력을 훈련시키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 상황을 검토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더 갖고 있지 않은 산업이 많아서 인력을 교류해야 된다. 인력을 양성하는 방법은 능숙한 사람을 불러들여야 된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 정부가 앞으로 이제 한국 기업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해놓고도 못 들어오게 하니까 네. 이 부분 비자 문제를 트럼프 측에서도 좀 더 검토해보겠다. 수정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시사하는 걸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우리 기업들도 지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를 했었거든요. 트럼프는 나는 한국이 말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또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항상 뭐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인데 생각보다도 합리적으로 대답을 또 했네요. 뭐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만. 네. 일단은 우리 근로자들이 좀 안전하게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부 조직 개편안의 골자가 공식 발표됐다는 소식인데요. 이재명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데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네, 정부 여당 대통령실이 고위 당정협의회 열고 정부조직법을 발표했어요. 개편안에는 검찰청 폐지하고 검찰이 독점했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라는 원칙을 명시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새로운 것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수사, 기소 뗐으니까
수사를 받을 거는 중대범죄수사청, 이걸 예. 중수청이라고 하고요. 기소 업무를 수행하는 건 이제 공소청, 각각 신설이 되는 건데 그 중에서 이 수사 권한을 받는 중수청이 어디 산하에다가 둘지 이게 관건이었는데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남은 쟁점들도 있습니다. 뭐 검찰의 보안 수사권 유지 여부를 어떻게 할지,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은 먼저 정부조직법을 처리한 다음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큰 거부터 쳐내자. 큰 틀 골격부터 처리를 하고 강론 쟁점은 좀 후속 논의로 미뤄두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여권 내에서도 사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조금 의견이 갈려요. 네.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 아니다, 일부 유지해야 된다라고 조금 충돌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래서 검찰청 폐지, 수사 기소 분리 이런 커다란 것부터 가고 단계적으로 스텝을 밟겠다라고 접근을 하는 건데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후속 작업에 들어가면 또다시 진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입장을 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향후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 내용이 또 진행이 될 텐데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정도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이 외에도 바뀌는 부처들이 또 있죠. 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부문을 합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명칭이 산업통상부로 바뀌게 되고요.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를 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지능정책 기능을 이관해서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거를 또 신설합니다. 예. 네, 전반적으로 그 기재부도 그렇고 검찰청도 그렇고 그 권한이 그동안 너무 무소불위다. 너무 막강한 권한이 여기에만 몰려있다라는 지적을 받은 곳들을 조금 쪼개는 방식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돼서 여야 간 논의를 거치고 확정 통과가 되면 이렇게 되면은 중앙행정기관 규모가 지금은 19부 3처 20청 6위원회였는데요. 19부 6처 19청 6위원회 이렇게 네.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당은 이렇게 정부하고 최종 조율된 개정안을 오는 25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 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찬 겸한 회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야 대표하고 다 같이 오찬 회동하고 이후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하고 별도로 단독 회동을 하게 되는 건데요. 예. 이렇게 여야 지도부하고 이재명 대통령 회동하는 건 지난 6월 달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민주당 김병기 그 당시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하고 오찬 회동 했었고 그 이후에 78일 만에 이렇게 모이는 거고요. 네. 제1야당 대표하고 단독으로 만나는 건 취임 후 처음입니다. 또 장동혁 대표 취임으로서는 13일 만에 일입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다 같이 만나자 했을 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다 같이 만나는 거 소용없다. 단독 회담이 보장되면 나는 응할 거다 이랬었거든요. 네. 그 뜻을 이재명 대통령이 수용을 해서 단독 회담이 성사가 된 거죠. 아까 12시에 정청래 대표하고 다 같이 모여서 오찬 회동 시작했고 방금 전에 이제 장동혁 대표하고 만났는데 원래 그러면 정청래 대표하고 장동혁 대표 마주하게 되면서 악수를 할까 이게 되게 관심이 많이 모였었거든요. 예. 했더라고요. 오. 셋이서 다 같이 손을 잡고 되게 미소를 띠면서 그 자체로는 화기애애했는데 네. 얘기가 어떤 것들이 진행이 됐는지는 추후 보도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장동혁 대표하고 만났을 때 어떤 앞으로 이제 예산안도 꾸려야 되고 정부 조직 개편안도 발표가 됐고 개혁 입법안을 처리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야당에게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오늘의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자, 성비위 사건에 휩싸인 조국혁신당 결국 이 지도부 총사퇴라는 결단을 내리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이 긴급 기자회견 열었어요. 사과를 하면서 지도부가 총사퇴하겠다 발표를 했는데요. 김선민 대행은 혁신당은 신생정당으로서 미흡했다. 대응 조직과 매뉴얼도 없는 상황에서 우왕좌왕 시간을 지체했고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모두 다 제 불찰이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으로서 너무 절차와 원칙만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그 법적인 절차를 뛰어넘어서 마음의 상처를 보듬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이렇게 거듭 밝혔고요. 그리고 또 주목할 점이 저의 부족함으로 감옥에서 출소하자마자 당 내홍의 한복판에 서 있게 된 조국 원장에게도 조 원장에게 기대를 가졌던 많은 지지자분들에게도 사과드린다. 이렇게 했어요. 네. 조국 전 대표에게로 가는 시선을 좀 끊고 정리하겠다라는 의지가 엿보이죠. 예. 조국만큼은 지킨다. 아하. 어쩌면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네네. 일단 비대위 인선하고 구성은 오늘 의총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고요. 그러면 이제 비대위를 꾸리면 비대위원장을 어떻게 하느냐. 조국 원장이 하느냐 아니면 외부 인사가 하느냐 이거 두고서 안에서도 좀 의견이 엇갈린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한쪽에서는 그래도 조국혁신당은 조국이 중심이 되는 당이고 그러니 조국이 중심을 잡아서 책임감 있게 수습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가 반면 전면에 나서는 건 개인도 그렇고 당에게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총사퇴와 사과가 나오니까 피해자들 반응을 좀 보면은요. 전원 사퇴를 했지만 정작 피해자 측에는 우리가 뭘 원하는지 물어보지도 않았고 세심한 대응이 고려되지 않았다라는 네.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계속 같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죠. 같은 날 또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도 사퇴를 했습니다. 네. 이유 불문하고 저로 인해서 많은 부담과 상처를 느끼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거듭 송구하다. 자숙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2차 가해 논란이 이게 불똥이 튀면서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정말 빠르게 수습에 나서면서 진화에 들어가는 모양새였거든요. 최강욱 전 원장 사퇴한 다음에 정청래 대표도 입장을 냈습니다. 피해자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당을 대표해서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윤리심판원에서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고요. 예.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의 기강을 확립하겠다. 덧붙였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나라박 소식도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총리직에서 물러나기로 뜻을 굳혔다고 NH가 보도를 했는데 한일 관계 불확실성이 커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우리로서는 사실 좋진 않아요. 네. 예. 이시바 총리 취임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네. 이렇게 또 교체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7월달 참의원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진다라는 명분입니다. 근데 이시바 총리가 그동안 자민당에서 줄곧 사퇴 압박을 받아왔고요. 그래서 당내에서 조기 선거 추진하는 절차가 시작되니까 그 하루 전에 사임 의사를 밝혀버린 거예요. 예. 원래 미국하고 관세 협상하고 하면서 이시바 총리가 안 물러나겠다라고 강하게 의지를 보여왔지만 이제 자민당 내부에서의 그 사퇴 압박이 너무 거세지면서 여기서 이제 본인도 어쩔 도리가 없던 거죠. 네. 우리 대통령실은 이시바 총리 사퇴에도 한일 관계가 긍정적으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요 정도로 입장을 냈어요. 예의주시하고는 있지만 다른 나라 정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 총리로 거론되는 거는 제일 유력한 게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 예. 또 고이즈미 신지루 농림수산상 이 정도인데 누가 됐든 간에 이시바 총리에 비하면 우익 성향에 가깝거든요. 예. 둘 다 야스쿠니 신사 이번 광복절에도 참배를 했고요. 특히 다카이치 전 안보상 같은 경우에는 강경 우파예요. 아베 전 총리 정치 노선을 따르고 있고요. 또 총리가 돼도 계속해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어쨌든 간 한일 관계 불확실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풀어야 할 또 하나의 숙제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세모정에 물어보세요.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을 전문가와 함께 시원하게 풀어보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월요일엔 일상 속 법과 관련된 의문점을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는데요. 슬기로운 법률 생활 천수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는데요. 돌이켜보면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상담 중에 하나가 임대차 관련 상담이었어요. 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은 2024년에만 전월세로 신고된 건수가 271만 건이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임대차 계약 건수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분쟁도 이제 많이 일어날 수밖에는 없겠죠. 네. 임대차는 우리가 삶을 영위하게 되는 주거의 문제이다 보니까 좀 분쟁이 생겼을 때 당사자가 느끼게 되는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당연히 클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임대차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이를 예방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 방안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더 집중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슬기로운 법률 생활, 오늘은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지 살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세요. 상담도 해드리고 추첨 통해서 총 5분께 모바일 햄버거 쿠폰도 보내드립니다. 문자 보낼 곳은 샵 9730. 이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콩 게시판 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보통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해서 체결하게 되잖아요. 대부분의 중요한 사항은 공인중개사가 확인을 해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생기나요? 네, 많은 분들이 임대차 계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그런데 법원에서는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나 임대차를 중개하는 것이고 이러한 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와 동등한 지위에 있다거나 혹은 사물을 대신해주는 이행보조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이제 중개 대상물의 상태, 예를 들면 마모된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느 부분에 하자가 있다든지 또 아니면은 저당권이라든지 가압류가 설정된 집이라든지 아니면 불법 건축물에 해당한다든지 이런 부분만은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은 이제 임차인 역시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사나 중개 대상물을 확인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문의를 하는 등의 스스로 거래 관계를 조사,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법원에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많지만 불법 건축물 여부는 임차인으로서는 쉽게 알기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알기가 어렵죠. 특히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해서 이제 등기부등본만을 발급받아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이런 권리관계만을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건축물 대장을 이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열람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건물의 위치, 구조, 용도 등을 기록하게 되어 있어서 무단으로 증축을 했거나 아니면 또 무단으로 용도 변경이 있는 건물에 대장 첫 페이지 상단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이제 표시가 돼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불법 건축물이고요. 또 변동사항란에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시정 여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면 건축물 대장까지 확인을 했다. 그러면은 불법 건축물이 아니냐라고 이제 물으실 수가 있는데요. 대장에 불법 건축물이라는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또 현장에 방문해서 육안으로 점검하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과 비교해서 실제 층수나 면적을 대조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베란다를 무단으로 증축을 하거나 아니면 또 발코니를 초과 확장해서 사용하는 것, 그리고 또 옥상에 옥탑방을 임의로 설치한 뒤에 주거용으로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또 용도가 상가인데도 거길 주택으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또 창고를 사무실로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 다 불법 건축물에 해당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방쪼개기라고 해서 이제 등기부등본상에는 그 층에 한 개호실만 있는 것으로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가벽을 세워서 방을 여러 개로 나눠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제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방쪼개기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나 대장과 면적도 당연히 다르고요. 또 이런 부분은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도 임차인에게도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해서 30%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안도 있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 건축물 대장도 확인하고 실제 가봐서 현장도 육안으로 확인해야 되고요. 네, 맞습니다. 물론 뭐 임대인도 당연히 잘 고지를 해야 되겠지만 임차인일수록 내가 임차일 목적물을 더 잘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임대인의 경우에는 당연히 배상 책임이 있고요. 또 공인중개사에게도 고의나 과실로 목적물을 잘 확인시켜주지 않았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도 있지만 임차인 본인에게도 확인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있으니까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 목적물을 잘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요즘 복층 원룸이 굉장히 인기인데요. 그 복층에 침실이 따로 있어가지고 공간 분리가 되어서 좋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같은 곳에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짓는 일반적 복층의 경우에는 주택의 2층 바닥 면적도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에 기재가 되고요. 이때 2층 층고를 1.5m 이상으로 지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와 다르게 허가가 없는 복층, 일명 다락형 복층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2층 바닥 면적이 따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세금도 좀 덜 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높이를 1.5m 이하로 해야 되고 또 이거 바닥 마감재 두께를 고려하면은 한 실제 층고는 1.35m 정도가 되어서 성인이 네. 뭐 허리를 굽혀야만 이동이 가능한 그런 수준의 다락형 복층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물건이나 짐을 보관하는 수납 용도로만 사용을 해야 되고 만약 여기를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뭐 바닥 난방을 위한 보일러 설치나 아니면 온돌, 뭐 싱크대 같은 주거 설비도 금지되어 있어서요. 복층 원하시는 분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내가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 외에 관할 지자체에 불법 건축물로 시정 명령이나 이행 강제금을 납부할 이력이 있는지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만약에 상가 임대차라면은 또 자신이 하려는 영업이 해당 건물에서 가능한지도 한번 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다만 이런 불법 건축물 관련해서 위반 사실을 모르고 임대차하는 분들은 뭐 보증보험이나 뭐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고 또 살다가 불법 건축물로 기재가 되면 후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처럼 임차인의 피해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경미한 위반의 경우에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서 정부에서도 위반 건축물 양성화를 신속 추진 과제로 제안을 하고 국회에서도 이제 이번 9월부터 불법 건축물 양성화 법안이 본격 논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도 아직은 이제 법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니까요. 꼭 임대차 할 때에 불법 건축물인지 여부 등 물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서류 뽑아서 이제 서류 대장도 확인하고 현장 가봐서 현장은 어떤지 확인도 하고 확인할 게 정말 많은데 이렇게 임대차 목적물을 확인하고 난 뒤에 계약서를 쓰잖아요. 계약서를 쓸 때도 주의할 점이 많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일반적인 내용은 표준거래 계약서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면 문제가 없는데 계약서에 이제 특약을 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특약은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하게 쓰셔야 되는데요. 제가 최근에 많이 받는 상담 중에 하나도 이런 특약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할 때에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곳에서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초기 상담을 받을 때는 어느 정도 대출이 나온다는 설명을 듣고 그 정도면은 내가 임대차 보증금 낼 수 있겠다라고 해서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실제 심사에 들어가니까 이제 본인이 원하는 만큼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결국에는 잔급 지급 일에 나머지 잔급을 내지 못해서 임대차 계약을 파기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더라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계약서에 전세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100% 반환한다라는 이제 특약을 넣으세요. 근데 이 특약이 대출이 불가하다는 요 조항이 아예 대출이 한 푼도 안 된다는 건지 아니면 일부라도 나왔지만 네. 내가 생각한 금액에 미달해서 이제 잔금을 치를 수 없을 때도 의미하는 것인지 이런 해석의 다툼이 있고 네. 또 실제로 법원까지 간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도 이제 특이하게 원하는 만큼 대출이 나오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라고 이제 작성을 하셨는데 원하는 만큼이 그럼 과연 얼만큼이냐에 대한 지금 다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임대차도 마찬가지고 매매의 경우에도 내가 지금 2억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나머지 1억 대출이 나와야만 정상적으로 거래를 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를 하고 그 금액에 미달되는 대출이 나오는 경우에 계약을 파기한다는 규정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처럼 특약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특별하게 체결하는 조항이다 보니까 좀 주의를 기울여서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기재를 해야겠습니다. 예, 이 계약서 체결할 때는 조금 더 깐깐하고 꼼꼼하게 좀 특약도 그렇고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잘 살면서도 분쟁이 또 생기곤 하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이제 8월에 비가 많이 오면서 임대차 목적물에 누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수와 관련된 이제 상담들이 많이 있었는데 먼저 집에 물이 셀 때 이것을 누가 고쳐줘야 하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 민법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이제 수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소규모 수선, 예를 들면 뭐 형광등이나 건전지 등을 교체하는 통상적인 소모품을 교체하거나 뭐 간단한 부속품, 뭐 예를 들면 수도꼭지의 고무 패킹이나 뭐 샤워기 헤드 같은 것들에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들은 임차인이 직접 수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임차인이 부주의하게 사용 중에 고의로 파손한 부분은 또 수리를 직접 해야 되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은 임대인이 수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누수의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임대인에게 수선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누수는 건물의 안전이나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는 중대한 문제라서 당연히 이 부분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네,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는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누수가 됐는데 임대인이 수리를 못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네, 맞아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수선을 해주지 않는다면은 일단은 지장이 있는 한도에서는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수로 인해서 방 하나를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됐다라고 한다면은 그 방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만큼의 차임을 거절하거나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만약 누수가 건물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뭐 도저히 사용 수익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수의 정도가 너무 심각해서 뭐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이다. 그렇게 된다면은 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으니까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누수로 인해서 불편을 느낀다고 한다면은 수리를 좀 빠르게 진행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뭐 여러 가지 분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슬기로운 법률생활 오늘은 임대차 계약 시에 발생하는 분쟁 그리고 예방법, 해결 방안까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상담 필요하신 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천수희 변호사께서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유의 네모의 꿈. 아이유의 네모의 꿈 함께 듣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자, 일단 먼저 7911 쓰시는 분께서 상가 임대를 계약갱신하려는 시점에 임대인이 보증금과 월세 인상을 요구하면서 계약갱신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월세는 올려드릴 수 있지만 보증금까지 올려달라고 하는데 거절하면 계약 갱신 자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지 너무 속상합니다. 임대인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줘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는 이제 월세 차임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때에도 보증금과 월세를 포함해서 연 5% 이상은 못 올리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임대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인상을 요구한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뭐 부당한 요구는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그 합계 금액이 5%를 넘어가면 이제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면은 4억에 보증금 4억에 월세 한 50만 원짜리 임대차를 하고 계신다라고 했었을 때 보증금만 올린다라고 하면 4억 5천만 원까지는 올릴 수가 있고요. 4억 3천만 원이요. 네. 그리고 만약에 월세만 올린다고 한다면 이제 50만 원에서 52만 5천 원까지는 올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금액들 다 더해 보셔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합계를 해서 5%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9243 쓰시는 분께서는 전세 보증 보험금을 들어도 나중에 문제가 되면 70%밖에 돌려받을 수가 없고 법적 분쟁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몇 년이나 시간이 걸린다는데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현재 상황에서는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는 이제 이분께서 말씀하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건데요. 이제 이런 보증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제대로 다 보호를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그 돈을 상대방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소송밖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이렇게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을 했는데 결국 주지 않았을 때에도 결국엔 소송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안타깝지만 결국에는 소송을 네, 다만 이제 뭐 시간이 걸리니까 그 안에 그분이 뭐 목적물을 처분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가압류 같은 것들 미리 진행해 두시고 진행을 하시면 좀 시간이 흐른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금액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이거 저도 궁금하네요. 5950님께서 보내주신 건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지금 빈 점포 상태고 임차인이 들어와서 계약이 성사되면 임차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지금은 돈이 없다고 하는데 기약 없이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이거 물어보세요. 그래서 뭐 이사 가는 날도 상대방이 이사 와서 돈을 줘야 내가 갈 수 있는 상황이 그렇죠. 되어서 뭐 발을 동동동 구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는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목적물을 인도해주는 순간 임대인도 저한테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 보시면 빈 점포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임차인 같은 경우에 지금 목적물 반환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제부터는 법적 이자가 붙어요. 그 돈에. 그래서 이제 이자까지도 청구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계속 안 주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역시나 이제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받으실 수가 있는데 다만 이자 상당액까지 손해배상으로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5130님께서는 저희 작은 아버님이 월세로 1년 계약을 해서 내년 5월이 계약 만기인데 올해 8월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계약 만기가 안 됐다고 보증금 그리고 월세비 다 계산하고 1개월치 월세를 더 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다른 이유로 계약하기도 아니고 사고로 사망하신 건데 그럼에도 계약 조건을 따지는 게 맞는 걸까요? 이거 관련해서 이제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본인이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이 이제 상속인에게 승계가 돼요. 그래서 뭐 임대차 계약이 바로 만료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상속인들이 임차인의 지위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이제 이게 지속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대인 분이 말씀하시는 게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그나마 이제 1개월치를 더 내면 이제 빼주시겠다고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최대한 만료 일시를 좀 땡길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네,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이 사연을 천수희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해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상담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7911님, 9243님, 5130님, 또 3953님께 모바일 햄버거 쿠폰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추첨 통해서도 햄버거 쿠폰 더 보내드리니까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에서 당첨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상 속 법과 관련된 궁금증 풀어드렸던 슬기로운 법률생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수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하셨나요? 오늘 먹은 점심 한 끼 그 안에 담긴 구구절절한 역사까지 맛보고 가시죠. 흥미진진한 음식 역사 한 끼 실록 이용재 음식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식평론가 이용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음식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제가 한 끼실록 지난 1월부터 청취자 여러분들과 만나 뵙기 시작해서 이제 9개월이 되었는데요. 많은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 정작 기본 가운데 기본인 물을 살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만 보통 음식 없이 30일 사람이 버틸 수 있지만 물 없이는 사나흘밖에 못 산다고 하죠. 네. 그만큼 물이 우리 생존에 필수한 요소인데 요즘 가뭄 때문에 강릉 지역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수지 바닥이 갈라져서요. 20년 정도 묵은 것 같은 승용차가 바닥에서 나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네, 제한급수의 물 지원에 다들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데 얼른 좀 시원하게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강릉이 올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서 더 화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전 세계의 물 부족 또 가뭄 문제는 참 심각합니다. 먹을 물이 귀한 지역도 많고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쉽게 병에 든 생수를 사 먹을 수 있는 현실과 교차하고 있어서 더 두드러져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우리도 이렇게 제품화된 물을 뭐 편의점 등에서 편하게 사서 드실 수 있게 된 지 고작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생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사실 이게 주제로 나오니까 생각이 드는 게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소비하는 이 생수의 양 자체가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먹는 샘물이라는 이름으로 유통되는 생수의 시장 규모는 해마다 커지고 있는데요. 조금씩 수치가 다르게 나오긴 합니다만 2010년 4천억 원에서 2023년 2조 3천억 원으로 5배 이상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5년 동안은 연평균 10%씩 성장하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만큼 업계나 브랜드도 많아서 2022년 말 기준 환경부에 등록된 생수 제조사는 약 60여 곳, 브랜드는 300여 개 등인데요. 이제 제주도에서 나왔다 하면 다 아실 브랜드가 2022년 말 기준 시장 점유율 35.7%로 1998년 출시 이후 25년 동안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야, 점점 더 이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생수 그렇습니다. 시장인데 그렇다면 이 생수라는 건 용기에 담아서 마시는 물 이렇게 보면 될까요? 또 우리나라는 이제 역사가 생수 역사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네. 해외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물이라는 게 이제 형체가 없으니까요. 용기에 담아야 보관도 하고 원할 때 마실 수 있으니까 병입이랄까요? 그 용기에 담아 마신 역사는 유구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물 이렇게 배분을 위한 병입은요. 1622년 잉글랜드 몰번 힐스의 홀리웰, 즉 거룩한 우물이죠. 여기에서 이제 그리고 판매를 위한 병입은 1767년 미국의 잭슨스 스파에서 최초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온천욕하고요 물치료의 유행을 타고서 좋은 물로 몸도 씻고 마시기도 하자 이런 논리가 작용을 했죠. 한편 오늘날처럼 이렇게 병에 담겨 제품화된 생수는 프랑스에서 본격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역시 첫 글자만 말씀을 드려도 아실 그 알프스 안반수라 홍보하는 브랜드인데요. 최근에 사실은 정수된 물을 썼다는 스캔들이 터져서 말이 좀 있었죠. 그렇죠. 네네. 하여간 이 브랜드가 지역 이름인데요. 1709년 귀족 마르키스 르세르가 프랑스 남동부의 이 도시에 갔다가 샘물 맛이 워낙 좋다는 걸 발견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인 판매는 1826년 도기병에 담겨서 이루어졌고요. 이런 생수의 저변이 넓어진 데는 아무래도 병의 발전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19세기 유리병 기술의 대중화였습니다. 당시 이제 사람들은 병에 담긴 물이 수돗물보다 더 위생적이라고 믿어서 선호를 했죠. 그리고 이제 1973년 세계적인 화학기업 듀퐁의 연구원 네서니얼 와이어스가 오늘날 이제 두루 쓰이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즉 약자로 PET, 페트죠. 페트라 불리는 이 플라스틱을 발명했습니다. 이게 이제 물도 물이지만 탄산음료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그 가볍고 튼튼하고 경제적인 유리병의 대체제로 각광을 받으면서 이제 그 용기의 새 시대가 열린 거죠. 생각보다 역사가 깊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앞서 우리나라에서 지금처럼 편하게 어디서든 생수를 사 마실 수 있는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다 하셨는데 한때는 외국인들에게만 판매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 생수의 역사도 나름 깊긴 한데요. 네. 돌아보면 이제 1912년 일본인이 충북 초정리에서 약수터를 개발해
구리스타루라는 상표로 사이다와 탄산수를 출시한 게 최초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역사는 120년이 넘은 거죠. 네네. 네. 근데 이제 생수의 본격적인 산업화는 1976년이나 돼서야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사실 미군 부대 납품이라서요. 내국인에게는 해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돌아보시면 어린 시절에 이제 보리차 끓여 드시고 맞습니다. 지하수도 드시고 그랬던 거죠. 심지어 내국인에게 생수를 팔면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988년 올림픽 때도 이제 외국인들이 수돗물을 불신할 수 있을 거라 보고서요. 서울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올림픽 선수와 관계자들에게만 생수를 제한 공급했죠. 근데 이마저도 올림픽이 끝난 뒤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일반 판매를 금지해 버렸습니다. 오, 그러면은 어쩌다가 어떻게 공식적으로 이 생수 판매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겉으로는 판매 금지를 하고 이랬지만 실제로는 암암리에 생수 판매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부도 알면서 단속을 사실 안 했어요. 네. 이게 1993년 10월 보건사회부, 그러니까 현 보건복지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요. 당시 국내 14군데 허가업체의 생수 생산량 가운데 무려 98%가 시중에 불법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네. 무허가 업체도 있었고요. 근데 이게 또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게요. 1988년 올림픽 이후에 수돗물 오염 파동이 있었습니다. 1989년에는 수돗물에서 중금속이 검출되는 소동이 있었고요. 1990년에는 발암물질 트리할로멤탄이 또 수돗물에서 검출되는 그런 파동이 있었습니다. 또 1994년 3월에는 대기업에서 유출한 페놀 원액이 식수원인 낙동강을 오염시키는 사건도 있었고요. 이래저래 이제 이런 사건들 때문에 수돗물을 향한 불신이 날로 높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991년부터 정부가 생수 판매를 시도했는데요. 이거 이제 정치권이 막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1994년 소송을 통해 해결이 됐습니다. 생수 시판 금지가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대법원에서 결론을 냈죠. 그래서 1994년 3월 16일 생수의 국내 공식 시판을 허용한다고 보건사회부가 발표했습니다. 정말 고작 31년밖에 안 된 일입니다. 그렇네요. 자, 지금처럼 뭐 편하게 생수를 사 마시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이거 궁금합니다. 생수도 브랜드별로 맛이 다르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생수 맛이 이 원산지 물 맛이 좌우를 하는 건가요? 네, 생수의 맛은 이제 물에 녹아 있는 칼슘이나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나 탄산 등의 성분, 또 pH라고 그러죠. 산성도 또는 수소이온 농도 지수 변화에 따라서 맛 차이가 미세하게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수 즉 샘물과 연수 즉 단물에 따른 소위 바디감이나 미네랄 맛 정도의 차이가 뭐 존재하는데 뭐 대체로 미세하다고 볼 수 있겠죠. 저는 다 비슷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네. 자, 그런데 이제 물이니까 맛만큼이나 중요한 게 사실 더 중요한 게 이게 안전한지 아닌지 깨끗한지 아닌지인데 취수원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생수는 안반지하수나 용천수를 이제 정수 처리해서 씻은 병에 담아 밀봉을 해서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취수원 관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죠. 네.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점검을 하는데요. 이때 취수량, 취수원 인근의 오염원 여부, 작업장 관리 상태 등을 점검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정말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밥 지을 때 혹은 라면 끓일 때나 찌개 끓일 때 저는 수돗물 쓰긴 하거든요. 근데 수돗물보다 생수를 쓰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네네. 수돗물보다 생수가 더 안전하고 나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안 끓이고 만드는 냉면이나 냉국수의 국물 같은 게 아니라면 이제 즉 끓여서 먹는 음식이라면 수돗물을 그냥 씁니다. 네. 우리나라의 수돗물은 세계보건기구의 물안전관리법과 먹는 물 수질 기준을 기반으로 정기적인 검사를 거쳐서요. 실제로 별다른 정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인체 무해한 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대부분의 경우 그냥 끓이지 않고 안전하게 드실 수 있죠. 다만 이제 수돗물 소독에 사용되는 염소 성분으로 인해서 그 냄새를 좀 느끼실 가능성이 미세하게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수돗물을 받아서 2-30분 정도 두시면 냄새가 사라집니다. 중금속 걱정은 안 해도 괜찮을까요? 수돗물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 찬물은 수도관을 통해서 바로 나오지만요. 온수는 따뜻한 물은 보일러나 온수기
내부 배관을 거치면서 중금속이나 불순물이 섞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주택일수록 배관이 노후되어 납 같은 중금속이 섞일 가능성이 더 높죠. 중금속은 아무리 팔팔 끓여도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찬물을 쓰시는 게 안전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아니면 이제 뭐 정수기를 쓰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끓일 일이 있더라도 처음부터 뭐 너무 뜨거운 물 받아서 끓이는 건 네. 위험하니까 찬물 받아서. 네, 저도 찬물 받아서 항상 끓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정수기를 쓰는 방법도 있는데 요즘 이 정수기 설치해서 물 드시는 이 가정도 많잖아요. 생수와 정수해서 먹는 이 정수기 물의 차이점은 뭡니까? 네, 생수와 정수기 물의 가장 큰 차이점을 꼽자면 출처와 정화 방식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 생수는 수원지에서 안반 지하수나 용천수 등을 병에 담아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그런 방식이라면요. 정수기는 이제 집까지 온 수돗물을 각 가정에서 각자 정화해서 드시는 그런 방식이죠. 저는 뭐 생수도 마시고요. 또 작은 물통형 정수기 있습니다. 네. 이 정수기도 쓰고 또 뭐 좋아해서 보리차도 끓여 마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경제성을 생각하시면 정수기를 쓰신다거나 차를 끓여 드신다거나 하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미네랄 풍부한 자연수를 선호하신다면 생수를 드시면 좋고요. 네, 뭐 미네랄도 풍부하고 사실 편리하게 마실 수 있다 보니까 생수를 사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집에서 시켜 먹기도 하고요. 그런데 딱 하나 죄책감이 듭니다. 플라스틱 환경 오염하는 거 아닌가? 페트병 때문에 환경을 오염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업계가 노력은 해요. 딱지가 안 붙은 투명 생수병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또 이제 오늘 버스 타고 오다 보니까 광고가 있는데요. 생수병 무게가 9.4g, 종이 한 장 무게다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병을 얇고 가볍게 만든다 이렇게 광고를 보여주더라고요. 또한 막의 크기도 또 많이 줄였고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플라스틱이 의외로 재활용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폐기물 우리 정말 엄청나게 폐기물 재활용들을 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전체의 재활용률은 70-80%라고 하는데요. 플라스틱은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이게 왜 그런가 보면 이제 뭐 요즘엔 투명병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제 붙어 있는 딱지 이런 라벨이라고 하죠. 이런 딱지 등으로 플라스틱 재활용이 어렵다고 하고요. 이것은 사실 세계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생수 마실 때 생수 안에 있는 요새 이제 이슈가 몇 년 전부터 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떻습니까? 네,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요. 큰 플라스틱이 분해되거나 처음부터 작게 만들어져 환경을 오염시키고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 시판 생수 1리터당 평균 24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존재하고요. 이들 입자가 혈류를 타고 뇌세포까지 침투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네. 미국 국립환경보건과학연구소는 플라스틱 제품에 널리 사용되는 프탈레이트라는 화학물질이 호르몬 교란, 생식기능 저하, 발달장애, 뇌기능 손상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특히 뜨거워진 자동차 안에 둔 플라스틱 생수병에서 유해물질의 최대 80%가 용출되어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특히 여름철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앞서 이제 강릉 얘기도 좀 했습니다만 기후 위기 등으로 물 부족 시대에 대한 경고가 많은데 앞으로 생수 시장은 어떻게 전망됩니까? 뭐 생수 시장 자체의 규모는 작년 2024년에 3조 1,700억 원을 기록했고요. 계속 성장할 테지만 문제는 우리에게 퍼마실 물이 과연 있느냐 그런 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이 심화돼서요. 현재 40억 명 이상이 최소 한 달 이상 극심한 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요. 2050년에는 이 비율이 전 세계 60%에 이를 거라 예상합니다. 인구 증가로 인해 물 사용량이 폭증하고요. 기후 위기로 인한 물순환 체계의 변화, 수자원 관리 미흡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한 끼 실록 오늘은 이제 물과 관련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이제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용재 음식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세상의 정보, 모든 정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끝으로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시고 지금까지 아나운서 남현종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